한동훈 홀로 서기의 신호탄일까? 지금 요 상황이 어떤 계기가 되는 걸까? 이런 거네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근하면서 사퇴 관련 얘기를 꺼냈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박정아 대변인이 약간 부연 설명 같은 내용도 좀 붙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으로도 제 역할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한동훈 위원장도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 쭉 연장될 거다라는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약간 이런 것 같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가 오늘 좀 취재를 했어요. 이거 제가 좀 한동훈 위원장한테 문자를 좀 보냈거든요. 답이 왔는데 아주 짧게 왔는데 의미심장해요. 사퇴하실 일 절대 없을 거로 봐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예라고 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안 했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사퇴할 일은 없을 거냐는 거죠. 이걸 미래를 물어봤는데 안 한다고 답이 온 겁니다. 이 뉴스와이드 취재인데요, 지금요. 유형진 변호사? 네네. 향후에도 사퇴할 일 절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런 정도 문제 가지고 사퇴했을 거면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법무부 장관직을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정도 가지고 사퇴할 사람이었으면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019년도에 조국 사태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덮었을 거예요. 예. 그 정도 강단이 없이 지금 저 자리에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다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당원 96조 10항에 보면은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의 존속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6개월. 그러면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제 비대위원장 됐습니까? 작년 12월 말에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월 말까지 임기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그냥 사퇴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끝까지 있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국민의힘 당원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지극히 회의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규정 같은 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총선이 8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사람이 갑자기 있습니까? 또 비대위원장이 바뀐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내대표가 당 대표 그걸 권한대행을 하나요? 권한대행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합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4월 10일 총선을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가 예. 그 상황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민주당 소속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제3자적 시각에서 보셨을 때 결과적으로 당정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뜻밖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 결과적으로는 이 파행이 잘 마무리가 되면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여당 지지율이 봅니다. 올라갈 수 있다. 마무리가 잘 되면.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의 성격이 예.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한동훈을 데리고 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윤석열과 똑같은 아바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썼던 한나 땡 땡이에요. 이런 표현이죠, 지금.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윤나땡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분리해 가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정부하고의 차별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상상력입니다만은 예. 선민후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선민후사. 예,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들어왔다. 자기 개인의 총선 출마의 문제가 아니라 예.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 측근으로 비롯해서 여사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총선 수도권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대처한다. 따라서 절대 물러설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하고 맞선다가 아니라 예. 윤 대통령의 정부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이 일밖에 없다고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당당하게 끝까지 간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이준석 대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을 말하면 용산의 뭐 사무처라든지 예. 또 개혁적이지 못하다든지 이런 비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당내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잘 마무리되면 이준석 정당으로 가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의외로 말하자면 한동훈의 승리, 이준석의 패배 이런 식의 갈 공산이 커졌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약간 파생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정기랑 교수님 상황이 지금 이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왔는데 아주 지난주부터 굉장히 뭔가 빠르게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쯤 되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보여지는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란 얘기가 먹히지가 않는 거죠. 민주당이 아무리 그 아바타 얘기해봐야 저렇게 당당하게 뭐 소신을 가지고 거침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아바타란 얘기가 국민들에게 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나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좀 거침없어 보이지만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 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도 본인이 시킨 부하 직원입니다. 자, 비대위원장도 임명직이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에게 두 가지 정도의 기대를 있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확장해서 뭔가 총선 승리를 이끌어달라라는 어떤 하나의 바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이른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배우자 리스크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걸 커버해주고 막아주고 이 국면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아마 해달라고 하는 또 막연한 어떤 암묵적인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제 이건 결과가 보여줄 건데요. 지금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출범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한 달 동안의 평가가 뭡니까? 정당 지지율 변화 별로 없습니다. 자, 중도 확장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전히 용산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갑자기 한동훈식 자기 정치가 나오면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빗장을 푸는 느낌이 보입니다. 과연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3년 차고 앞으로 3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권력이 과연 이것을 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과정에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얘기될 수밖에 없고 야당의 공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사퇴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나가면 대통령실은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수사하는 겁니까? 그럼 다시 한번 또 사퇴 요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저는 완전히 일시적인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만 다시 한번 선대위 체제가 논의된다든지 대통령실의 또 다른 어떤 방안을 통해서 이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권력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버텨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라고 하면 그리고 이어진다면 민주당에서 계속 아바타 얘기는 안 통하겠지만 과연 버텨낼 것인가 요거를 좀 말씀해 주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정이 있었죠? 인재영입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오늘 영입해서 발표했는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 위원장님. 딱 맞죠? 국민의힘 화이팅! 국민인재 화이팅!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김천현 교수님, 지금 상황, 그러니까 홀로 서기를 하는 거냐, 어떤 계기가 되는 거냐, 그리고 이제 아바타 그런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분석처럼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을 가지고 조금 더 뭐가 이어진다면 중도층에 대한 어떤 호소력이 커질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 상황이 계속 돼 갈 수가 없거든요. 한번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좀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고 예. 어설프게 봉합하고 수습하려고 하다가는 이것이 나중에 잠재적인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퇴 요구까지 놓은 건 이렇습니다. 그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면 하루에 대통령하고 서너 시간씩 격식 없이 토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만약에 이번 사태 관련해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 예. 어떤 서로가 뭐 전화로 소통을 하거나 혹은 관저에서 서로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하고 함께 어떤 뭐 새 정부를 만들었던 창국 공신에 해당하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바로 사퇴 요구를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관계 훼손이 된 겁니다. 아까도 그렇지만 뭐 강 건넜다 뭐 이런 분석이시네요, 지금요. 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신뢰는 제가 볼 때 철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뭐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사퇴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잘 모르고 저러는데 여의도 문법을 안 쓴다고 하지만 사실 여의도 정치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기는 6개월 초과할 수 없지만 내일 당장 또는 일주일 뒤에 사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 의원총회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의원총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당내에서 조금 여론의 힘을 얻어갈 가능성이 근데 크거든요. 아까 뉴스와이드 취재에 따르면 앞으로 살퇴할 일이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의도의 문법을 안 쓴다고 하시면서 사실 여의도 문법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당헌 당규에 따른 본인이 이때까지 법무부 장관 수여하던 헌법과 법률, 당헌 당규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의도는 그렇게 당헌 당규대로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 대통령 어떤 신뢰관계가 다시 보여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신뢰관계 훼손됐다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기 나오는 것처럼 그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됩니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내놨는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이 국민의힘 대변인 중에 한 분께서 약간 소통 이런 얘기 좀 꺼내놨어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 간의 인간적 관계, 신뢰관계가 있는데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관계가 흔들리지는 않을 걸로 본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한 달 됐기 때문에 아마 좀 소통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그래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제가 보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는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자, 일단 뭐 소통 얘기 꺼냈잖아요. 인식의 차이는 없다. 뭐 소통 부족 이런 거 좀 해소하면 잘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 꺼냈는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 좀 며칠 지난 건데 이게 지난 15일 전 이 3선 이상 중진들과 오찬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 그러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월 10일 총선 날이잖아요.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이 왠지 꼬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요 얘기가 알려지니까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제 막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거야. 그러니까 아마 저 얘기를 한 그때부터 이미 뭔가가 힘겨루기 속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 뭔가 지금 용산과 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총선 이후 내 인생 꼬일 듯. 본인의 어떤 모습을 전망한 걸까요?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인생에 한번 꼬인 적이 있어요. 언제냐? 2020년 1월에. 2020년 1월이요? 네. 그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잘 나가다가 2020년 1월에 진짜 초임 검사장들이나 가는 부산고검 차장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법무연수원 가가지고 계속 4번 연속으로 물 먹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검사로서의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꼬였다. 예. 뭐 그런데 이번에 또 꼬일지는 모르겠는데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머릿속에는 제가 봤을 때 총선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총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지금 여당의 가장 큰 허들이 무엇이냐. 가장 큰 허들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영부인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 그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은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는 예. 목적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관계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총선을 다 잘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꼬였는지 아니면 잘 풀렸는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내 인생이 꼬일 듯하다. 이 꼬인다는 건 어떤 모습을 바라본 걸까요? 결과적으로 인생이 편리하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계속 지금처럼 그전처럼 좋아야만. 그러니까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하면 국회의원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럼 그다음에 뭐 총리로 간다든지 무슨 뭔가 다음 대선 후보가 된다든지 다른 뭐 역할을 그런 맡든지 여러 가지 그러려면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관계가 무난하게 잘 유지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꼬인다는 거는 그 반대를 지금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 반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를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나름대로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은 한 번도 바뀐 게 없다. 작심을 했다는 거거든. 꼬일 걸 작심했다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라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맹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시점으로 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간접적으로 혹은 뭐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보이지는 뭐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직간접적인 압박이 왔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압박이 왔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서 비서실장이 만나자고 하는 사태까지 오지 않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 압박의 요청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하고 있다 봐요. 저게 며칠 됐어요. 지난주에 15일이니까 지금 이런 어떤 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려 들었을 것 같아요. 저게 뭐 그냥 힘든가 보다, 어려운 일이 많은가 보다 이런 걸 각오한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심상치 않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정치권의 인사 일부 분들이요. 이거 옛날에 어서 봤던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9년 전 얘기를 합니다. 2015년 당시에도 대통령과 여당의 지도부의 한 일원이 굉장한 갈등 상황에 있었거든요. 2015년입니다. 그때 모습 불러오겠습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김천현 교수님, 지금 상황을 놓고 2015년에 저 당시를 떠올리는 거는 너무 멀리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뭐 그 좀 데자뷰가 될 수 있는 게 어쨌든 간에 그 대통령과 그때 2인자라고 하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의 관계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저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통령실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은 약간의 빙산의 일각에 해당한 부분인데 이 앞으로 저렇게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보면은 지금 본인 나름대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가지고 있는 한동훈의 정치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렸다고 보거든요. 어떤 구상이 있었을 그렇습니다. 거다. 그게 뭐 본인이 앞으로 뭐 2027년도 대선까지 바라보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본인이 정치에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생각한 그 따뜻한 보수 또는 헌법 정치를 지키자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지 앞으로 이제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가나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전개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사퇴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면 아마 저때 2015년도의 사태가
데자뷰 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이래 보입니다. 당시 2015년에 당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사퇴했었나요 그때? 그때 어떻게 됐었나요 과정이요? 의원총회가 열려서 압박을 받고 그랬었나요? 그래서 아마 그때 원내대표였고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런 예. 것들이 관철됐던 상황이죠. 예, 정기란 교수님, 이 상황 2015년 상황하고 떠올리는 거는 이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를? 저는 뭐 어떤 배신의 정치라고 하는 프레임이 그때랑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점은 또한 있다. 예. 다른 점은 누구냐?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총재 대표의 차이죠. 자, 이를테면 보수의 어떤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던 박근혜 대표. 그러나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수조차 이 국정운영 지지율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로 사실 굉장히 힘들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김건희 배우자라고 하는 존재. 배우자 관련된. 또 그게 김건희 리스크가 여전히 국정운영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연성.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다. 예.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요. 나름대로 자기 철학과 중심이 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예. 오랫동안 단련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조차 그 배신의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오늘날까지도 본인의 꿈을 펴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찌 보면 꽃길만 걸어온 사람입니다. 부하로서 검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줬죠. 예. 비대위원장 임명해줬죠. 자, 보수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라고 하는 허황된 어찌 보면은 한여름밤의 꿈 같은 지지율만 허황됐다는 표현 쓰셨는데 허황됐단 말은 좀 너무 나간 표현이겠습니다만 예.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거품이 될 수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지지율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그 지지율 얘기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신기루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기 지지율만 믿고 자기 정치를 만약에 고집하다가는 결국은 그런 어떤 이 배신의 프레임을 극복해내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요거 주제 마지막 정혁진 변호사는 2015년 상황을 떠올린 거는 아까 똑같은 질문 너무 나간 겁니까? 아니면 조금 좀 돌아볼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영부인 여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뭐 일이긴 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뭐 최순실 씨 뭐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사고할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백도 아니고 파우치예요. 300만 원짜리 파우치. 아니 그 정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설명 정도 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그다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번 총선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그 대표의 패러다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의 패러다임으로 지금 바뀌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패러다임이었다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패러다임 바뀌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차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런데 왜 여당에서 스스로 분란을 저렇게 자초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굉장히 요모조모 준비하는데 지금요. 이 사안과 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도 참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는데 민주당이 바라보는 지점은 좀 달라요 지금요. 오늘 민주당의 이제 대변인이 기자들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는데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입으로 지금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와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서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 조치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지금 민주당 권지숙 수석 대변인인데 김영주 전 의원도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네. 근데 무슨 뭐 당무 개입 뭐 이런 거 뭐 민주당에서 법적 조치할 수 있다고 열어놨거든요. 이게
민주당 사항이 아니라 이거 경쟁 정당 사항인데 민주당에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글쎄요, 뭐 경쟁 정당이든 어쨌든 법적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뭐 조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선거법, 공직선거법 구조 1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체리 따봉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사례들이 있었고 이제 뭐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면 실제로 뭐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떤 그 선거를 앞두고 지역 순회에 방문했을 때는 이제 다른 뭐 지지 유세 위반, 뭐 60조 위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노무현 대통령도 공공연하게 선거 운동을 동의했다는 얘기로 탄핵이 가결되기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 심판에서는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퇴임시킬 정도의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소추만 됐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법적으로 걸고 들어지면 어쨌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법적 검토의 말하자면 구조 1항 위반 사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 짧게 제가 추가 질문드리면 지금 상황 저희가 길게 다뤄봤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을 예상을 혹시 하신 분이 계실까요? 뭐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예상한 건 뭐냐 하면 정치적 경험이 없는 대통령과 정치적 경험이 없는 비대위원장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험이 없으면서 서로 문제가 있으면서 서로를 질타하는 상태거든요. 예컨대 계양을에도 인천시당위원장에도 마포에도 서울시당위원장 행사에도 명백히 정치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 잘못하면요. 서로 경험이 없는 사람끼리 둘 다 똑같이 보면 주변 사람 다 말 안 듣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무적 프로토콜에 대한 보고를 안 받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충돌이 불가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혁신 변호사, 지금 민주당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걸 열어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서 정치운동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어떤 공무원이냐면은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그다음에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라고요. 그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무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형사 고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은 지금 현직에는 소추가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금 전에 이제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위법한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위헌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위에 위헌적인 행위와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할 만한 그런 위법까지는 안 된다. 그런 위헌까지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탄핵이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하고 비교를 갖다가 해보면은 그러면 뭐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 직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문제가 또 수면에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과연 그 뭐 이번 선거나 아니면 계속되는 여러 가지 그 법적 절차에 있어서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저는 민주당에서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꼭 한마디만 보태고 싶은데 저는 일찍이 대통령실에 이런 노골적인 당무 개입은 처음 보는 사례입니다.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다른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총선 개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구두적인 발언이라든지 언론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왔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서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 당무에 전형적으로 개입하고 사퇴를 요구한 행위 저는 처음 본 행위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헌법 제8조의 정당 민주주의 조항과 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그 공직선거법 9조 1항의 문제라든지 정당법,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다 이게 저촉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 사유로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버젓이 보면서 명백한
불법적 당무 개입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이게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법적 판단을 유보한다? 저는 이거보다는 정치권에서 예.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법적 절차에 착수하고 예. 그래서 유불리를 꼭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난 주말 동안 그리고 오늘 주 첫날인데 뭐 굉장히 숨가쁘게 여당에서 뭐가 벌어졌어요. 그걸 좀 길게 굉장히 자세하게 다양한 분야로 좀 다뤄봤습니다.